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9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2 조기경보기입니다. 한국 공군은 1980년대부터 조기경보기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원래는 좀 크고 대형인 E3 센트리 조기경보기를 원했었는데 한국이 당시에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쪼매나가지고 가격이 저렴했던 E2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려고 알아보고 다녔죠. E2는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함상 조기경보기로 쓰려고 만든 물건이었고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 한국한테 다가와서 귀띔해줬죠. 야, 이거 사지마, 진짜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규모의 아랍연합군에 맞서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무기들이 필요했지만 정작 아랍 세계한테 석유금수 주치 먹을까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그러던 중 1960년대 한국이 퇴역한 EGA 셔먼 전차 400대를 갖다가 이스라엘에 중고로 판매해주면서 이스라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차를 갖다가 마개조해가지고 아랍연합군을 격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한국에 자신들이 노획한 소련제 무기들을 갖다가 넘겨주는 등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마침 한국이 알아보고 다니던 E2를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한국한테 실제 운영 후기를 갖다가 귀띔해줬던 것입니다. 당시 E2 C형의 UHF 대형 레이더는 평지나 해상이 아니면 쓸 수가 없었어요. 계곡이나 산악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땅이고 뭐가 전투기인지 제대로 구분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스라엘 덕분에 E2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과 E2의 인연이 끝났느냐? 2010년대 한국은 EX 사업을 통해서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대 가지고는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실상 24시간 공중을 감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기경보기를 더 들여오는 EX 2차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E2C형의 개량형인 E2D형이 고려되었습니다. 일단 E2D형이 오면서 레이더의 정밀도가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산악지형에서도 어느 정도 써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E2D형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임무도 가능했고 이지스함과 연동해가지고 E2D가 포착한 표적을 이지스함이 SM-6 함대방공 미사일로 장거리에서 공격해주는 CEC 합동교전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가 3명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 관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프로펠러기라서 느리고 채공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 가지고 굉장히 짧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 2차 EX 사업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E3 조기경보기입니다. 보잉사의 여객기인 B707을 기반으로 회전식 대형 방공관제 레이더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만든 조기경보기인데요. 레이더의 탐지 추적거리 자체는 최종 개량형을 기준으로 800km나 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의 미션 컴퓨터가 장착되어져가지고 수많은 공중 표적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안정적으로 추적하면서 실시간으로 콘솔에 띄워줄 수가 있었고요. 최대 10명 이상의 관제사들이 탑승해가지고 아군에게 원활한 공중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싸. 지금 가치로 따져봐도 대당 6천억 원일 정도로 굉장히 비싼 조기경보기였어요. 당시 돈이 썩어 넘쳐나던 일본조차도 처음에는 E3의 가격표 보고 놀라가지고 E2 도입으로 선회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입 계획을 접지 않았어요. 꾸준히 계속 돈을 모으다가 1990년대 드디어 한국 경제가 개떡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E3를 사올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E3의 베이스 기종인 B707 자체가 단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도 E3의 시스템에 갖다가 B767에다가 이식한 E767을 도입해 쓰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E767 같은 경우에는 E3보다 무려 2배나 비싼 물건이라 가지고 한국 공군은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박살나자 EX 프로젝트 자체가 자초가 되면서 한국이 E3 계열 조기경보기를 들여올 리는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P8AAS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상 표적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백두와 금강정찰기를 들여왔는데요. 문제는 이게 호커 800이라고 너무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가 기반으로 개조된 정찰기라서 너무 성능이 안 좋았어요. 기체가 작다 보니까 좋은 레이더를 장착해줄 수가 없어서 감시거리는 불과 70km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 금강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금강으로 정해졌냐면은 금강산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금강정찰기인 겁니다. 게다가 작은 기체에다가 어쨌든 큰 장비들을 갖다 쑤셔넣다 보니까 비행 성능, 채공시간 이런 건 다 젬병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2010년대 들어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맞서 싸워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쏠라고 치면은 쏘기 전에 일단 찾아내가지고 박살내는 이 킬체인 체계를 갖다 구축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이게 제한 시간이 30분이거든요.
당연히 먼 거리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표적 정보들을 갖다가 타격 부대로 넘겨줄 지상 감시용 정찰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용 조기 경보기 사업인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제안된 것이 바로 보잉사의 P8AAS였습니다. P8은 보잉사가 자사의 B737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만든 대잠 초계기인데요. 큰 체급과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서 미국도 대량으로 도입했고 한국도 지금 6대 도입해서 쓰고 있죠. P8AAS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연안 감시 및 지상 감시용 대형 A사이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한 물건인데요. 최대 400km 거리에서 적이 지상군을 감시할 수 있고 아군 전투함의 무장을 대신 P8AAS가 유도해주는 CEC 합동 교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거리까지 탐색이 가능한 EOIR 센서까지 갖추고 있고요. 미군 현재 납품 사양으로는 신호정보 수집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전자전 정찰도 가능해요. 게다가 기존의 P8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해상 감시 임무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미 P8을 도입해 쓰고 있으니까 보잉사는 이거 도입했으면은 운영상 이점이 많다고 어필을 했는데요.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보잉사가 해당 사업에 입찰을 하지는 못했고요. 2025년에는 아예 사업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좌초되어 버리면서 이 P8AAS가 한국에 들어올 일은 당분간 없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스타K입니다. 한국이 조인트 스타즈 사업을 시작하자 레이시온에서 제시한 지상감시기입니다. 글로벌 6500이라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레이시온사의 에이사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한 그런 물건인데요. X밴드 레이더라 가지고 장거리를 탐색하기는 어렵지만 중근거리에서는 굉장히 소형 표적도 정밀하게 잘 찾아낸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탐지거리도 나쁘지 않은 게 250km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P8AAS처럼 장거리까지 감시가 가능한 EOIR 센서를 갖추고 있고요. 신호정보 수집 기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위협적인 레이더 신호들을 갖다가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제트기라 가지고 소형 기체다 보니까 P8AAS보다는 저렴하고 또 채공 시간이 11시간이라 가지고 채공 시간이 길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했죠. 그러나 사업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어 버리면서 자연스레 도입이 무산되어 버렸죠. 다섯 번째, 퉁구스카입니다. 소련군은 예로부터 지상군이 적진 깊숙이로 진격을 했을 때 적의 공군 세력으로부터 아군 지상군을 보호해줄 야전 방공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즉각 반응에 사격할 수가 있어가지고 유연성이 뛰어나고 즉응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미사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긴데 휴행 탄스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 기술로서는 유도해주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체해서 만든 물건이 바로 퉁구스카입니다. 대공포랑 대공미사일이랑 같이 붙여놔가지고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공체계로서 굉장히 유명한 체계죠. 최대 18km까지 탐색이 가능한 2D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적기를 탐지하면은 앞에 있는 추적 레이더가 적기를 조준한 다음에 대공미사일을 발사해서 유도해주는 방식이죠. 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km고 8발이 좌우에 장착되는데요. 비행체가 근거리일 경우에는 양측에 달려있는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어가지고 잡게 됩니다. 이 기관포는 분당 5,000발의 화력을 뿜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서자 이 물건이 한국으로 올 뻔했어요. 소련이 한국이랑 수교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신생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게 되었거든. 그래서 빌려준 돈의 절반을 무기로 갚는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죠. 여기서 한국 육군 같은 경우에는 퉁구스카를 지목해가지고 소량 도입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물론 당연히 제대로 쓰려는 건 아니었고 적성장비 연구 및 씹고 뜯고 맛보고 해보려고 그런 건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그럴 바에는 대량으로 사가라고 하면서 판매를 거부해버렸죠. 물론 한국 육군도 대량으로 사올 것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체계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한 세트에 250억 원이에요. 게다가 이미 거의 개발이 끝나가던 천마랑 비호 체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퉁구스카를 도입해오면은 완전 도입 계획이 꼬여버리겠죠. 가격도 퉁구스카 한 대 살 돈이면은 천마 한 대랑 비호 3대가 나옵니다. 결국 퉁구스카 도입은 좌절되고 말았죠. 여섯 번째는 T-72B형입니다. 한국은 불곰 사업 때 T-80 유전차를 들여왔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는 다 해봤는데 들여온 수량이 30대가 넘다 보니까 이거를 3기갑 여단에 실전 배치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주력 전차가 무려 3종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구형 전차고 결함도 많은데 이걸 왜 생산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T-64 전차가 있었죠. 그리고 최신형인 T-80, 그리고 최신형이긴 하지만 목표 성능은 조금 낮추되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생산성에 중점을 둔 T-72 전차,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T-64 같은 경우에는 1987년 12월에 생산이 종료가 되면서 한국이 신품을 구해올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T-64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가지게 된 나라들을 제외하면 해외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T-72는 얘기가 다르죠. 동구권 거의 표준 전차로서 뿌려졌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가장 최신으로서 배치하고 있던 T-72B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내수형 버전이고요. T-80 U형처럼 걸런처, 즉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했죠. 그러나 역시 러시아가 너무나 소량만 사간다고 지적하면서 대량으로 사가라고 얘기해가지고 한국이 그냥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T-80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실적이 없었어가지고 한국이 만약에 이걸 구해오려고 하면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에서 대량 도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T-72는 이미 제3국에 풀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구해올 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안 사오고 소량 도입할 거면은 다른 나라에서 밀수해오는 방향이 가장 적합했죠. 실제로 소량 도입을 해와가지고 연구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구해온 모델은 수출형인 T-72M형이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적성무기 연구용으로는 충분했죠. 7번째, 야혼트 대한미사일입니다. 소련은 냉전기에 여러가지 대한미사일들을 개발해서 중구난방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대해가지고 일반적인 전투함에는 얼마 장착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크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규격화를 해가지고 여러 전투함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혼트 대한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최대 300km, 전술 유효 사거리, 즉 적어도 비행만으로 접근했을 때는 12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P700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대한미사일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졌다 보니까 사거리가 좀 칼에 맞긴 했죠. 다만 종말 돌입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하 3 이상을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위력적이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동시에 고도 15m 미만의 초저공으로 시스키밍 비행을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작들도 물론 저고도 비행은 가능한데 고도 30m 이상으로 비행을 해야 돼가지고 적에게 빨리 발견되고 그만큼 적이 빠르게 요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수평선의 한계 때문에 낮게 날수록 적에게 늦게 탐지가 되는 원리죠. 그래서 야혼트 미사일은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저피 탐성까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마침 불곰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도 이 미사일에 눈독을 들였죠. 이걸 사와가지고 장착한다면 당시 대립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해상자위대한테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면허 생산이 성사되어가지고 2000년 야혼트 미사일 완제품과 기술자들 그리고 부품들이 도착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야혼트 미사일의 초도 생산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사격 실험까지 정상적으로 마치면서 드디어 초음속 대한미사일 보유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뭐 맨날 몇 톤짜리 미사일 쓰던 러시아나 작은 미사일이지 한국은 끼케봐야만 700kg짜리 하품 미사일 쓰고 있었는데 야혼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톤입니다. 이러면 애시당초에 하품 미사일에 맞춰가지고 함대함 미사일 장착 공간을 만든 국산 전투함들에는 장착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량만 장착을 해야 됐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되는 충무공 이순신급 정도 돼야만 간신히 서너 발 정도 장착을 시도해볼 정도였어요. 이러면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지죠. 결국 야혼트 미사일의 면허 생산은 폐기되었고요. 대신 기술은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크기와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한국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일루신 78 공중급유기입니다. 소련이 데이트를 시켰던 4발 제트 엔진 전략 수송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일루신 76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55톤으로 막대한 체급을 가지고 있고 또 항속거리도 길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960대나 판매가 되어졌어요. 한국도 원래 불곰 사업 때 이거 일루신 76 사서 쓰려고 했다가 북한도 쓰는 기종이다 보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도입을 반려했죠. 근데 이 일루신 76의 힘을 좀 더 키워가지고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루신 78이라는 물건인데요. 엔진을 교체하면서 힘이 더 좋아져가지고 최대 이륙 중량을 210톤으로 파워업을 했고요. 연료 탑재량도 무려 105톤이나 되어가지고 현재 한국이 사용 중인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공중급유기로 유명한데 이거보다도 소폭 연료 탑재량이 낮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체급을 가지고 있는 탱커였어요. 게다가 당시에 한국은 공중급유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IAF 때문에 이게 사업이 엎어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때마침 일루신 78의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군이 진지하게 일루신 78의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일루신 76이랑 형식은 다르다지만 어쨌든 파생형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피하 식별 문제가 걸림돌이었고요.
그리고 저 105톤이라는 연료 수송량은 다른 기종들과는 다르게 인원이나 물자 수송용 공간을 모두 다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연료만 수송했을 때 105톤이었다는 점이라 가지고 범용성도 떨어졌어요. 결국 일루신 78도 도입을 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KC-130J 공중급유기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4발 프로펠러 전수수송기를 개발해가지고 히트를 쳤죠. 바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입니다. 중형급 수송기라 가지고 전술 수송용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가격 역시 착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C-130의 엔진과 프로펠러 등을 대대적으로 개량해 가지고 환골 탈퇴시켜서 만든 C-130이 바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입니다. 탑재량과 최고 속도가 늘어났죠. 그런데 C-130은 다양한 사용처가 있다 보니까 공중급유기형도 존재합니다. 바로 KC-130인데요. 한국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에는 슈퍼 허큘리스를 개량한 KC-130J형이 제시가 되었었죠. 연료 탑재량은 26톤밖에 안 돼가지고 후보 기종 중에서 제일 후달렸는데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했고 한국군이 준비한 예산으로는 잘 한번 비벼보면은 한국공군이 최종적으로 도입하기 원하는 수량인 11대를 갖다가 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얼핏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까지 빠르게 진출해가지고 장시간 채공하면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국 KC-130J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사업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10번째, 아함드 블랙호크입니다. 블랙호크 헬기는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개발한 다목적 수송 헬기죠.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급이라 가지고 무려 기존에 쓰던 UH-1 휴이 헬기보다 2배나 힘이 좋아졌고요. 쌍발 엔진이다 보니까 단발 엔진은 휴이 헬기보다 훨씬 더 손상이 강하고 만약에 엔진 2개 중에서 하나가 마탱이가 가도 한 개로 어찌저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했죠. 게다가 완전 무장한 병력 11명이 동시에 탑승해가지고 뜨고 내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헬기를 1990년대부터 한국이 130대를 갖다가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면허 생산을 담당했던 대한항공이 좀 더 블랙호크를 갖다가 한국군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함드 블랙호크라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함드, 즉 블랙호크 헬기에다가 무장을 장착한 버전입니다. 근데 블랙호크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입니다. 이 말은 아파치 헬기랑 동체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블랙호크 헬기에다가 아파치 헬기랑 비슷한 대형 무장 장착대를 갖다 달아가지고 아파치 헬기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무장을 갖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8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로켓포드 2개, 3세대 열상이 들어간 타겟팅 장비도 장착해가지고 항전 장비들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카탈로그 스펙상으로 보자면 공격 헬기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무장 헬기의 기본적인 한계가 문제였습니다. 기체 자체가 공격 헬기의 형상이 아니라 수송 헬기의 형상이다 보니까 피탄 면적이 넓고 부피가 큰데 최소한의 생존성을 위해서 내탄성을 부여하려고 장갑을 갖다 발라줘야 되니 다 발라줄 수가 없다 보니까 바이탈 파트에만 발라줄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생존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죠. 게다가 아파치와 동체급이라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동성과 속도, 채공 시간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아파치와는 다르게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할 수가 없고 옵션들도 아파치에 비해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이 아함드 블랙호크의 저렴한 가격과 유지보수의 이점을 어필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한국군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왔는데요. 10년 넘게 세이즈를 내봤지만 결국 한국 육군은 아함드 블랙호크를 거절했습니다. 공격 헬기 사업에 무장 헬기가 웬 말이냐는 그런 논리였죠. 그러면은 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에서는 공격 헬기가 아니라 무장 헬기인 무장온이 채택이 되었냐고요? 자세한 사항은 상륙 공격 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다음 편도 어떻게든 쥐어짜내가지고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